민주당이 다음 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대선 경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29일과 30일 중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고 이낙연 전 대표는 다음 달 5일 출마 선언이 유력합니다. 국민의힘이 8월 말부터 진행하려던 대선 경선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 경선에 맞불을 놓으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입당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과 전통시장 안에는 보이는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일어난 불도 보이는 소화기 덕분에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어학원 강사 모임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 집단 감염 확진자가 최소 85명으로 늘었습니다. 한 강사는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도 학원에 음성이라고 거짓말해 방역 조치를 늦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달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중국 대륙의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천안문 사태 이후 태어난 젊은 세대들이 관련 영상을 공유하며 열광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파장을 취재했습니다. 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 맞춘 대선 시계가 바쁘게 돌아갑니다. 먼저 민주당 다음 주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요.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경선을 연기하자, 원칙대로 그냥 하자, 신경전도 있었지만 이제는 유력 후보들 모두 출마 선언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역시 청년이었습니다. 먼저 최수영 기자입니다. 어제 경선 일정 논란을 봉합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대선 경선 국면에 돌입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흘 동안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다음 달 10일에 컷오프를 통해 후보를 6명으로 추린 후 9월 초까지 본선을 진행합니다. 당내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출마 선언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경선 연기 불가 입장을 관찰한 이 지사는 출마 선언을 통해 대세론 굳히기에 나섭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29일과 30일 중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며 주말에 최종 결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29일 출마를 선언해 맞불을 놓는 방안과 다음 날인 30일에 나서며 진화에 나서는 방안을 두고 막판 고민 중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다음 달 5일을 출마 선언일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가상현실 플랫폼 메타버스를 활용한 출마 선언식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청년층에서 인기를 끄는 메타버스를 활용해 미래의 지향적 이미지를 연출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도 오늘 메타버스를 이용한 청년기구 발대식에 참석하며 청년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 둘이 여러분과 비슷한 사회 초년병으로 실업자로 이렇게 힘들게 지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 표심 잡기에 경쟁적으로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대선 주자인 이광재 의원도 90년대생으로 586 세대를 비판해온 임명목 작가와 만나 청년층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일정을 앞당기는 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걸까요? 예정보다 일찍 시작하면 선거 경선 기간이 늘어나는 셈이 되죠. 더 일찍, 더 오래 흥행몰이를 하겠다. 국민 관심을 잡겠다는 겁니다. 민주당만 의식한 건 아닙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 최재형 감사원장 여전히 당 밖에 있는데 빨리 대선 버스에 올라타라는 무언의 압박입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에 후보 등록을 하는데 우리만 8월 말부터 경선 일정을 시작하면 너무 늦어진다면서 경선 시작 시점을 앞당기면서 전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경선에 맞불을 놔 국민의 관심을 끌고 경선 흥행에 성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오는 29일 정치 참여 선언을 예고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28일 사퇴가 임박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국민의힘 입당을 압박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중도가 떠난다 이런 표현도 서울시장 선거를 기점으로 사라졌고 그래서 고민은 많으시겠지만은 저는 당 밖의 주자들께서 선택을 늦추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즉시 입당이 힘든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의 현 상황을 고려해 개문발차 방식으로 경선을 시작하되 중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서 경선 흥행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는 대국민 정책 공모전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반면 지도부 내에선 후보 간 경쟁이 일찍 과열될 경우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서 예정된 대로 8월 말부터 경선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에 따르면 대선 120일 전인 11월 초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하지만 이보다 빨리 후보를 선출하는 건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틀 뒤인 28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임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년 임기를 반년 남기고 왜 물러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도 설명한다고 합니다. 마침 다음 날인 29일은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고요. 이재명 지사도 같은 날 선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권이 운명의 한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는 28일 사임을 발표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사퇴 이유를 직접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원장 측 관계자는 청와대에 사의를 전하고 감사원을 떠나면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언론 접촉을 피하던 최 원장은 임기 만료 6개월 전 사임을 결정한 배경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식 기자회견보다 약식으로 입장을 밝히는 정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 원장은 여권의 공세에 시달리며 직권남용으로 고발까지 당한 상황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감사원장 직무를 더 하기 어렵다며 사퇴 이유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를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에도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를 아마 3차례인가 열었습니다만은 결론 내리지 못하고 일단 결론 내리는 것을 보류했었습니다. 제가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려는 그러한 의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집까지 찾아온 감사위원들의 설득으로 철회했지만 이후에도 청와대가 요청한 김호수 감사위원 제청 거부 등으로 여권의 비판에 계속 시달렸습니다. 다만 사임 발표 때 대선 출마 관련 발언은 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마를 위해 감사원장직을 이용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휴대전화를 끄고 자택을 비운 최 원장은 정계 진출의 부정적인 아버지 최영섭 예비역 해군대령을 설득하며 사임 발표 문구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야랑야랑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대세론,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세론을 확산시키고 싶은 사람 누군지 짐작이 가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네. 여권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대세론을 확산시키고 싶은 듯한데요. 네. 하지만 일부 당원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을 보면요. 전과자 아웃, 대선 후보 검증위원회를 꾸려달라 같은 비판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검증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 화살이 이 지사를 향해 있는 건가요?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수 공무집행 방해 같은 전과를 갖고 있죠. 네. 이 지사를 겨냥해 친문 강성 지지층이 글을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지사의 전과 과거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 후보자의 전과도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이나 공무원 자격 사칭, 무고 이런 부분은 사실 법조인이 보기에는 좀 정당하지 않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들은 지금까지 정말로 수도 없이 얘기된 겁니다. 국민들이 이런 점 다 감안해서 판단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여론조사 결과를 상기해 보면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권에서 이 지사가 유리한 건 맞아요. 맞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이 지사가 여권에서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박스권에 갇힌 모습인데요. 반면 친문 강성 지지층이 기반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네.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가 총 이제 9명입니다. 나중에 이 후보들끼리 어떻게 합종 연행할지도 변수가 되겠죠. 민주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본경선 1위 후보가 과반 득표에 미달하면 1, 2위 후보를 두고 한 번 더 투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친문 대 반문 구도가 더욱 명확해질 수 있는데요. 선두 후보라고 마음을 놓긴 이른 듯합니다. 예.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상가라서 괜찮아. 김기표 대통령 반부패 비서관 지난 3월에 이제 임명이 됐었는데 네. 재산이 처음 공개됐는데요.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청와대가 김 비서관 해명을 공개했습니다. 김 비서관, 광주 송정동에 임야 1,578제곱미터를 갖고 있다고 예. 신고했습니다.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를 구입하고 가액을 4,900만 원이라고 신고한 건데요. 그런데 산지 1년여 만에 1km 정도 떨어진 송정지구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땅값이 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의 요청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개발 사업과 무관하지만 대단히 송구하다는 김 비서관 해명을 전했습니다. 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여기도 인기 있는 지역인데 상가가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65억 원으로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54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은 건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 비서관 입장에서 이 상가 부분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에 좀 더 취재를 해봤는데요. 김 비서관이 변호사 시절이던 2018년 분양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투자가 됐다며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영끌 대출에 대해 변호사 시절 투자용이라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건 이중잣대입니다. 이래서 대놓고 국민을 기만한다는 비판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일반 국민들도 대출을 해서 집을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청와대가 특히 이제 과도한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 투자를 하는 거 이걸 투기로 규정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논란이 커진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 김 비서관 임명 이틀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따랐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습니다. 아파트든 상가든 땅이든 부동산을 보는 시선이 국민들과 같은지부터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대출을 얻은 거라면 법적으로는 문제를 삼을 수 없지만 또 공직자로서는 또 어떨까 국민의 생각이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정치인 일부는 국가보훈처가 선정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죠. 왜 선정된 건지가 석연치 않다며 시민단체가 자료를 공개하라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하는 게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유공자 자격 논란이 불거진 건 5.18 관련 학술대회에서 한 발언 때문입니다. 80년도까지 한 번도 광주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야권은 5.18 당시 광주에 없었던 이 전 대표와 서른 의원, 민병두 전 의원이 유공자로 선정된 게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자 이겁니다. 이 전 대표 등은 신군부가 5.18 민주화운동 배후로 지목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 음모 사건으로 투옥돼 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보상급 지급 사유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훈처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2년가량의 재판 끝에 대법원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결론 냈습니다. 유공자 선정이 적절했다면 국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라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유공자 선정 업무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과 부끄러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정보공개 청구가 다시 접수되면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경기 성남시에 있는 서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닷새째 실종 상태입니다. 저희 채널A는 가족들 동의를 받아 구체적인 실종자 정보를 공개합니다. 평범한 하굣길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김휘성 군의 인상착의를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공원 곳곳을 돌며 수색에 한창입니다. 닷새째 행방이 묘연한 김휘성 군의 흔적을 찾고 있는 겁니다.
경찰관 54명과 소방견, 드론까지 동원해 공원과 인근 야산 등을 수색했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서현고등학교 3학년인 김군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건 지난 22일 오후. 수업을 마치고 서점에서 책을 산 뒤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김군은 교통카드와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사용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휴대전화는 학교에 두고와 위치 추적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전단지를 거리에 붙이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의 글을 올려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진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거 진짜 짜집고 해서 나온 사진이라서 이번에 찾으면 엄청 사진 많이 찍어줄 거예요. 경찰은 김군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고 사라진 장소 인근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 버스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해 김군의 이동 경로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류장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걸어가는 것까지만 딱 CCTV상 확인이 되고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인들을 상대로 실종 직전 김군에게 의심 가는 정황이 있었는지 탐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화물차가 건물로 돌진하고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전 2명이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이 화물차는 왜 돌진을 했을까? 경찰은 사건 직전 화물차와 부딪힌 또 다른 트럭에 1차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자중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흰색 트럭이 마주오던 화물차와 부딪힙니다. CCTV 영상을 자세히 보니 부딪히기 직전 트럭 앞부분이 중앙선을 넘는 모습이 보입니다. 트럭과 부딪힌 화물차는 중심을 잃고 휘청이다 건물 가스배관을 들이받았습니다. 잠시 뒤 맞은편 카페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건널목에 서 있던 행인과 과일가게 주인이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 목격자는 화물차가 트럭과 부딪힌 뒤 오른쪽으로 튕겼다가 왼쪽으로 돌진하며 건물을 들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핸들에서 갑자기 끊겨가지고 온 거야지. 그 옆에 딱 보니까 꽉 들어갔더라고요. 사고 원인을 조사해온 경찰은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속이나 음주운전은 아니었고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오늘 트럭 운전사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할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한 겁니다. 사망자들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통해 사인이 화물차와의 충돌인지 뒤이은 폭발인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트럭과 화물차 운전자도 사고 당시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불이 나고 5분,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인데요. 이때 소화기 하나는 소방차 한 대 몫을 톡톡히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곳곳에 소화기를 잘 보이게만 배치를 했더니 수백 건의 큰 불을 막았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주차된 차량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잠시 뒤 시뻘건 불길까지 보입니다. 소화기를 들고 달려온 상인이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옆 차량과 시장 건물까지 불이 번질 뻔했습니다. 불이 보이는 거에 뛰어가서 제일 빨리 보이는 소화기를 꺼내서 우선 쏘고 제 차 또 가지러 간 거예요. 불붙은 종이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려 하지만 잘 되지 않자 무언가를 찾으러 간 남성. 그새 불길은 더 거세집니다. 남성은 건물 벽면에 부착된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껐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과 전통시장 안에 배치된 보이는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끈 사례들입니다. 보이는 소화기의 위치라든가 이런 걸 잘 파악해 두시면은 우리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015년부터 전국 각 지자체는 보이는 소화기를 배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3만 4천여 개가 설치돼 있고 그동안 500건 넘는 화재 진화에 도움을 줬습니다. 스프링클러 작동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진 쿠팡 물류센터 화재처럼 초기에 작은 불씨를 잡지 못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가정집 같은 데 불이 나면은 그거 찾으러 다니기가 힘들어요, 이게. 도로에 좀 배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보이는 소화기를 늘려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배치 장소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흔히들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이 힘들 때 짚고 기댈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이런 멋진 수식어가 무색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피해자도 경찰입니다. 남성 경찰관 8명이 갓 들어온 여성 경찰관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질렀습니다. 오히려 여경 탓을 하며 악성 루머를 퍼뜨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이어진 경찰 내부의 집단 성폭력 사건, 연루자만 16명입니다.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네, 남성 경찰관들이 여성 경찰관을 집단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이게 어떻게 드러난 겁니까? 네, 지난 3월에 강원도 태백경찰서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 경찰관이 경찰 내부망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겁니다. 저는 지금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는 동료인 남성 경찰관들로부터 2년 넘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의 내부 조사 결과 이 사건에 연루된 강원 태백경찰서 소속 경찰관만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16명이요? 예. 네, 경찰청은 이 중 12명에게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추행과 성희롱에 직접 관여한 경찰관이 8명, 네. 해당 여경과 관련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등 2차 가해에 가담한 경찰관이 4명입니다. 가담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된 4명에 대해선 네.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게다가 이 피해 여경이 경찰이 된 지도 얼마 안 된 신입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9년 4월에 순경으로 임용이 됐으니까 네. 경찰 생활을 하는 내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임용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관이 여경 휴게실에 들어와서 자신의 속옷 사이에 장미꽃을 놓는 것은 물론이고요. 네. 순찰을 함께 나간 파출소 팀장이 자신에게 안전벨트를 매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상사는 예쁘다, 보고 싶다, 술을 먹자고 한 것은 물론이고 마음을 치유해주고 싶다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폭로글을 올리기까지 아무래도 경찰이다 보니까 더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여경의 입장을 들었다고요? 네, 저희 취재진이 피해 여경과 어렵게 접촉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회유와 협박 등을 비롯해서 추가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경의 목소리는 내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인터뷰의 주요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인근 지역 경찰서로 발령이 나 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둘러싼 헛소문과 이에 따른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네. 교제했던 경찰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동료 경찰관이 피해 여경과 자신이 함께 숙박업소에 갔었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는 겁니다. 예. 교제하던 남성은 결국에 경찰 신분을 이용해서 영장도 없이 숙박업소 CCTV를 열람했는데 소문은 거짓으로 밝혀졌고요. 현재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도 아마 의심을 해서 이제 CCTV 열람한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된다. 장기간 성폭력에 노출돼 있었던 겁니다. 이제 경찰 내부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찰 내부망에 올린 여경의 폭로글에 대해서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오히려 반박문을 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태백경찰서 직원들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여경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네. 잘못을 반성해서가 아니라고 밝혔는데 하지만 경찰의 내부 조사 결과 여경이 올린 글의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진짜 맡길 입장도 아니고요. 입장은 낼 수도 없고요. 다른 뭐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거 계획해놓고 계신 건 없으신 건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자, 경찰서장이 이제 책임자잖아요. 발령이 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시 태백경찰서장은 제주경찰청으로 문책성 전보 조치됐습니다. 관리 부실 책임과 함께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예.
지난 1월에 교통사고로 숨진 여경의 아버지 장례식에 와서는 할 말은 해야겠다면서 여경을 나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정식 징계 절차를 밟은 게 아니라 인사 발령만 먼저 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 16명 전원을 파면하고 서장에 대한 징계 수위도 재심의해야 한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 여경의 숨진 아버지가 경찰관이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아버지를 보면서 아마 경찰의 꿈을 키웠던 것 같은데 그 좌절감이 얼마나 심할까 걱정도 됩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네, 한밤중 12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무너져 내린 미국 마이애미 현장 모습입니다. 해변을 접한 고급 휴양 도시에서 이런 참사가 벌어질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미국인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159명까지 늘어나면서 이 사고 현장에는 충격과 함께 애타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참사 현장에 유순진 특파원이 들어갔습니다. 무너진 건물 가까이 거주하는 제리 씨는 참혹한 구조 현장을 오늘도 맴돌았습니다. 천둥보다 큰 소리를 들었던 그날 밤 기억은 또렷합니다. Really heavy, loud sound that everybody came out to see. I thought it was like an airplane crash or something because it was really loud. Yeah. 산책 중 마주쳤을 이웃들이 잔해 속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슬픔을 참기 어렵습니다. The first thing that came to my mind was like, you know, the terrorist attacks from 9/11. I thought something like that happened. Because I never thought the building is just gonna go down, you know. A lot of families live here, you know, and this is sad. It's just unexpected. It's a tragedy, you know. 붕괴 뒤 곳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뿌연 먼지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이 이번에 사고로 붕괴된 건물입니다. 이렇게 현장에는 연기가 자욱해서 매캐한 냄새로 가득한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소방과 경찰 당국 인력들이 끊임없이 현장에 필요한 구조 물품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형 장비가 큼지막한 건물 잔해를 조심스레 들어올리고 탐지견도 투입됐지만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물의 한쪽 면이 완전히 주저앉으면서 동시에 베란다 발코니도 뜯겨나간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9명이라던 실종자는 하루 새 159명으로 늘었습니다. 행방이 확인된 거주자도 120명으로 늘었지만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희생자도 4명이 됐습니다. 잔해 더미 아래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실종자 가족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And we're going to see her soon, be able to hold her hand and kiss her. And we love her so much, and we're going to see her soon. 첫 사망자는 극적으로 구조된 소년의 어머니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고 백신을 접종하러 미국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참사 현장에는 실종자들의 사진이 걸렸고 생존을 기원하는 꽃다발과 양초가 놓였습니다. Anyone has a lighter? But my high school friend is one of the people missing. She's a beautiful person outside and in. Just everyone that met her loved her. So if we can bring some food and bring some bars and some water to bring just some little bit of hope, then that's what we're out here to do. 주민들은 참혹한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한 실종자들이 가족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플로리다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중국이여 일어나라. 중국에서 요즘 이런 랩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 마오쩌둥 등이 상하이에서 중국 공산당을 만든 지 100년이 되는데요. 젊은이들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애국주의에도 특히 앞장선다는 중국 젊은이들. 대체 왜 공산당에 열광하는 걸까요? 사공성현 특파원이 들어봤습니다. 젊은 래퍼들이 함께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유명 프로듀서가 지휘봉을 잡았고 대륙 곳곳에 래퍼 100명이 참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가사에 담았습니다.
중국 MZ세대들은 국가에 대한 사랑과 평화의 노래로 평가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都是我们从小接受的教育，也会知道中国一路走来的艰辛和不易，然后也为祖国献一份力，感觉会很荣幸。 중국 MZ세대의 놀이터인 틱톡에는 관련 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산당을 춤으로 표현하고 찬양하는 그림도 올려 이른바 공산당 챌린지에 동참합니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베이징 도심 곳곳에는 이렇게 기념 화단과 조형물들이 설치됐습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에 태어난 중국 젊은 세대들은 또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10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1990년과 2000년생들인 중국의 MZ세대. 100주년 기념 불꽃놀이와 전시가 펼쳐지는 곳을 찾아 물어봤습니다. 中国共产党对你有什么意义吗？对我来说，我觉得对我有非常大的意义。对我个人的信仰来说吧，它对我起到一个非常大的激励作用。一名中国共产党员，然后是也对这个十分的感到自豪。对，然后是真的是此生不悔入华夏。 베이징 올림픽과 초고속 경제 성장으로 G2 지위에 오른 영향도 크지만 학교에서 철저히 배운 사상 교육이 그들의 사상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我觉得这个还是跟小时候的教育有关。小学戴上红领巾那一刻起，就了解到这个党的历史之后，其实就已经很热爱我的国家和我的党。 경제와 군사 패권, 우주 굴기까지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는 MZ세대가 주역이 될 것이란 야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다시 국내 뉴스입니다. 다음 달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는데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나흘째 600명을 넘겼는데요. 특히 수도권이 걱정입니다. 경기도 내 어학원 강사들이 사적 모임을 가졌다가 동시다발로 터졌는데 이 와중에 음성이 나왔다고 거짓말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어학원입니다. 이곳의 외국인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원생과 강사 등 최소 31명이 무더기 감염됐습니다. 이 학원 강사는 지난 19일 서울 홍대 인근 주점에서 다른 학원 강사 5명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때 모인 외국인 강사 6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이 근무하는 성남과 고양, 부천, 의정부의 학원으로 퍼져 최소 85명이 확진된 겁니다. 며칠 전에 제 워든에 큰 행사가 있었고 그 행사 내에서도 평소보다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그런 모습을 목격했어요. 확진자와 접촉한 또 다른 강사는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방역당국의 통보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채 개인 일정을 소화하고 학원 측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남시는 해당 강사의 거짓말로 방역조치가 지연됐다고 보고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관련 8개 초등학교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고 외국인 강사 3천여 명에 대한 선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어학원 집단 감염의 델타 변이 가능성을 분석하는 한편 홍대에서 모임을 가진 강사들이 사적 모임 제한 조치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내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지역별 단계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수도권 확산세가 지속돼 방역의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2002년 6월 29일 온 국민의 눈이 월드컵 4강전에 쏠려 있을 때 북한 경비정이 기습 공격을 했고 우리 군인 6명이 전사했습니다. 제2연평해전 19주기를 앞두고 유족들에게 특별한 종이학 650마리가 전달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연필을 꾹꾹 눌러가며 편지를 씁니다. 받는 사람은 고 황도현 중사. 지난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과 교전 중 전사한 해군 승조원입니다. 제2연평해전 19주기를 앞두고 이 학교 5, 6학년생 230여 명은 전사한 여성 영웅에게 편지 650통을 썼습니다. 손바닥 크기만한 색종이에 글을 쓴 뒤 종이학으로 접었습니다. 영웅들의 영혼이 자유로운 하늘로 날아갔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편지는 한 학생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영화 연평해전을 본 뒤 희생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다 편지를 쓰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친구와 후배들이 동참했습니다.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날을 절대 잊지 않고 연평해전의 영웅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편지는 제2연평해전에서 두 다리를 크게 다쳤던 이희환 해군 중령에게 전달됐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음을 전달했다는 것은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유경사에게도 아마 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잊어선 안 된다는 초등학생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특별한 캠핑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통영의 한 섬에선 탄소 배출을 줄이는 탄소 중립 캠핑이 한창입니다. 이름이 참 거창하죠. 보시면 간단합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통영에서 배를 타고 10분 들어가면 70여 명이 거주하는 작은 섬 연대도가 드러납니다. 금빛 바닷물과 아찔한 출렁다리는 관광객들을 매료시키고 윷놀이 고수의 집, 가장 똑똑한 할머니 댁 등 정겨운 문패들이 마음을 푸근하게 만듭니다. 태양열 발전으로 섬 전체 전기를 공급하는 연대도는 탄소 중립 캠핑이 한창입니다. 화석 연료 없이 요리하고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캠핑. 일반 캠핑과 짐부터 다르지만 거창하지 않습니다. 준비물은 카드 하나 들고 와서 오늘 양평 소금을 준비했습니다. 일회용 밀티슈나 휴지 대신 행주나 수세미를 들고 왔고요. 메탄을 배출하는 소고기 대신 바다에서 멍게 등 해산물을 따와 저녁 식사를 하고 현지에서 나고 자란 재료로 충무김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맛있어요. 돈나무, 산수국 등 숲속 식물들에게 인사하고 새소리가 울리는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눈앞에 절경이 펼쳐집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여행이 아닌 걷어가는 여행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저희가 불편한 만큼 지구한테 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좀 환경을 생각하면서 캠핑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관광객이 휩쓸고 가면 쓰레기로 신음했던 관광지들, 탄소 중립 캠핑은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방금 보여드린 현장 말고도 환경을 지키는 움직임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커피 사 먹을 때 일회용 컵 좀 줄여보자며 한 동네 직장인들이 뭉쳤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하루 여러 번 커피를 사 마시는 30대 직장인 김혜진 씨. 얼마 전부터 다회용 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음료 다회용 잔 해드릴까요? 일회용 잔 해드릴까요? 다회용 컵 해드릴까요? 퇴근할 때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회용 컵들이 널려있던 책상 위도 깔끔해집니다. 심지어 스스로 씻지 않아도 됩니다. 머그컵이나 텀블러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요. 좀 씻기 귀찮아서 잘 안 사용하게 되거든요. 수거함도 각 층마다 있으니까 우선은 버리거나 씻거나 이럴 게 없어서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회사에선 일회용 컵을 담은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30개가 다회용 컵을 쓰면서 하루 4개로 줄었습니다. 음료수를 다 마신 뒤 이 다회용 컵은 회사 1층 카페나 또 이렇게 사무실마다 놓여져 있는 수거함에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요즘같이 날이 더워서 이 음료수를 갖고 나갔다가 버려야 한다면 이 주변 회사에 수거함이 있는 곳에 이 컵을 넣으면 됩니다. 여기에 광화문에 있는 회사들이 뭉쳤습니다. 광화문 사거리를 중심으로 일반 기업부터 관공서, 법무법인 공기업까지 총 13개의 기업과 기관이 다회용 컵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여러 회사가 함께 다회용 컵을 나눠 쓰며 친환경을 실천하는 겁니다. 수거함에 모아진 컵들은 세척장에서 살균 소독까지 거쳐 다시 카페로 돌아옵니다. 재활용률 높은 소재로 제작된 플라스틱 컵은 모아뒀다가 가루로 만들어 새컵으로 다시 사용합니다.
실천은 나부터란 마음이 모이고 모여 친환경 세계에도 공유 경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유독 올해 온요월엔 비 소식이 잦습니다. 통계해보니 5월엔 14.4일 내려 역대 강수일수 1위를 기록했고 6월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26일인 오늘까지 서울엔 12일가량 내려서 온요월 모두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왔습니다. 장마철인 것 같지만 아직 장마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상층의 찬 공기와 지상의 더운 공기가 부딪히면서 대기가 불안정해 내린 건데요. 내일도 소나비가 내리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 서쪽 지역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가량 내리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하다 보니 천둥과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가 더위를 식혀줄 법도 하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2도가량 올라 더 덥겠고요. 서울은 29도, 대전 30도까지 오르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맑은 날이 더 많겠고 30도 안팎의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